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1회차 연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문제는 치송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응용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 따름. 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따름 이 말 자체의 소리는 이 법학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이 판례가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판례 결론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 한번 주어진 문제를 한번 살짝 보겠는데요. 자, 망인 갑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다 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즉 독립유공자법에 따라서 2010년경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어요.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갑 있죠. 이 갑이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더니 2015년 3월 7일 친일 반민족 행위 조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선정 사실을 갑의 유족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것도 중요합니다. 갑이 친일 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15일 갑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정을 하고 통지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통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비영은 2016년 6월 1일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유족을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자 결정을 했습니다. 처장이 적용 배제자 결정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상훈법상 서훈 취소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을 했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까지 했습니다. 자, 항상 이 통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관행실법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に있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 태도 등을 종고 개판,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나왔는데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 있죠. 기억, 결정. 이 결정한 거하고 니은 보면은 여기 적용 배제자 결정한 거 결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은 위원회의 결정이 하나 있고요. 규명위원회의 결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훈처장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 두 결정, 이 기억과 니은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기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을은 니은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억의 하자를 이유로 니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실질적으로 이 디귿 서훈 취소 결정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영전 수여권에 기한 것이지만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본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영전 수여 서훈 취소입니다. 취소. 그러니까 이 서훈 결정하고 서훈 취소 결정을 구별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딱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서훈 취소 결정이죠.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서훈 취소 효력을 다투려면 리을 통보를 대상으로 하여 항고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을은 기억 니은을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범사행위를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지문 5개 중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왜 4번인지를 하나씩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 문제. 자, 이거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판례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번에서 배웠던 것은 3분설을 배웠습니다. 3분설 판례 3분설이 자, 이 대전제로는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처분인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문제는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요 처분 있죠? 요 처분을 우리 판례가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 있고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요게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병렬적 구조가 아닙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때 일이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닐 때 요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요 구조를 모르면 이거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도 한 단어예요.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는 두 단어예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원설적 그런 철학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행위, 시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행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이원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단 한 번도 이원설을 취한 적도 없고 이원설을 포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원설로 오해할까봐 굳이 여기다가 어떤 표현을 넣습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는 안 썼는데 여기 있네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어떤 표현을 넣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구체적인 경우 이 표현을 넣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 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거 뭡니까?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그 표현입니다. 이거 요 표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법 집행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사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표현을 여기다가 쓰죠. 국권직영.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라. 즉 이론설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나 이론설적인 그런 그 엄격성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확장이 된다. 근데 확장이 있잖아요. 병렬적 확장이 아니라 예외적 확장이에요. 이론설에서 부정될 때 그때 비로소 예외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요것을 물어보게끔 요것을 하게끔. 그래서 이 염두에 두고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라서 관행실법입니다. 관련 범죄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벌에서 성립된 효력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당의 행위와 관련한 행정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관행실법태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 판례가 있습니다. 요 판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판례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종래 판례가 변경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는 대상적에 관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전합체 판결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혹은 국권직영, 그 다음에 이 관행실법태를 병렬적으로 이해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행공특법 권익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그게요 거의 반반 쓰여져 있습니다. 뭐 누가 더 우선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표현 어느 표현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행실법제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주체,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적 측면, 그다음에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입는 불이익사의 실적 결단성, 법치 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행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 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요거요. 관행실법템. 요걸 병렬적으로 이해하면서 특히 사례형이나 기록형에도 대상적격을 검토하라고 하면 그 이해한 대로 병렬적으로 쓰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 이거 점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체기표 보시면 점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판단의 단계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계 구조, 판단의 단계 구조. 단계 구조는 뭐예요? 1단계 yes or no, yes, no. 그다음에 2단계 yes, no, no. 3단계 yes, no. 이렇게 가는 걸 단계 구조로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걸 단계 구조로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걸 단계 구조로 그래요. 법학은 철저한 이 논리적 단계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판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 후에 수험생으로서 판례 공부를 하거나 그 판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단계 구조를 찾아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문학적으로 판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5년 안에는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행공특보 권역이 국권 직관이 아닐 때 관행실법대를 검토할 필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관행실법대가 일반적 판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은 어차피 그 판례를 이제 소개했으니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은 하자승계에 관한 물음이죠. 하자승계. 자, 2번 지문. 자, 2번 지문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자, 기억과 니은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지만 기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을은 니은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 기억의 하자를 이유로 니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예외가 적용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자승계를 여러분들이 하자승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지 못하면 제재처분의 승계,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걸 자꾸 헷갈리시던데 하자 승계는 있잖아요. A 처분과 B 처분이 있을 때 그 A 처분의 이법을 이유로 B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하자 승계예요. 아시겠죠? A 처분의 이법을 이유로 B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보셔서 하자승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자, 선행처분의 이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투려면 if, 자, if. 그러면 뒤에 should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칸트에. 자,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의 승계가 되어야 한다예요. 자, 요 문구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if should는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자승계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하자승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법상 법률 규정이 없어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if should라는 정언명령을 외우셔야 됩니다. 대전제로. 정언명령을 못 외우면 대전제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지문이 나왔으므로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정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죠. 자,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그 판례를 한번 보자고요. 자,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한다. 이런 뜻은 A 처분이 나왔더니 그걸 기화로 혹은 그걸 기초로 혹은 그에 터잡아 이 후행처분이 나오는 걸 무조건 연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가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자, 이걸 독별발을 하죠.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가를 목적으로 한다. 발생시킬 때에는 목적으로 할 때는 이거 발생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법률가를 발생시키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뭐가 생겼죠? 지금 불가쟁력이 생겼죠. 따라서 그 선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불가쟁력 때문에 본안 자체로 못 들어가는 거죠. 선행처분 취소의 본안 자체로 못 들어가니까 선행처분 그 자체 내에서 하자라는 그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없는데 후행처분에서 왜 생뚱맞게 선행처분의 하자를 가지고서 다투는 거냐?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판례가 갑자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독별발, 독립하여 별개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가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게 말이 어렵거든요. 그냥 발생이라고 하세요. 이것도요.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독별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 없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입니다. 예, 요것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이 뭐죠? 요 불가쟁력 있죠? 요 불가쟁력. 요 불가쟁력보다 상위의 효력이라는 거이 헌법이요. 헌법의 이념이기 때문에 상위의 효력이에요. 이 불가쟁력은 이 쟁송법이라는 이 개별법의 효력이에요. 따라서 그 비춰 위에서의 이념에 비춰보면 이때는 구속력, 즉 불가쟁력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선행처분에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즉 구속력이 차단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판례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판례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판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요 두 개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차단된대요. 인정될 수 없다 이 말은 차단된답니다. 이거 차단된다. 차단되어서 뒷부분에다가 구속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례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판례의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안포섭이라 하는데요. 자,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가를 목적으로 하는데, 즉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가를 발생시키는 때에는 발생시키는 때에는 자,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그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은 주관적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수험생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원고 있잖아요. 원고의 예측 가능성, 원고가 수인 가능하냐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객관적 요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이 주관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법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댓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미쳤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약속된 용어예요. 그러면 자,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이 객관적 요소라면 사람이 아니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만약 이게 주관적 요소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렇게 될 건데, 객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자,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자,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관계, 이 관계성을 가리키는데요. 관계 있으면 인정돼 버려요. 요 관계 있으면. 자, 예측 가능성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관계에 있으면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저기 예측 가능하지 않다. 여기 그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 그 결과는 뭐냐면 후행 처분을 가리킵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그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너무 웃겨요. 이거 약속된 용어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선행 처분이 나오니까 연속적으로 후행 처분이 나왔네? 그러면 이 선행 처분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나오는 후행 처분을 뭐라 그래요? 선행 처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당사자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연달아, 터잡아, 기초하여 나오는 관계에 있으면 그거는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관계에 있게 되고,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관계에 있으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처분이 예측 가능해요. 이렇게 대부분의 하자승계에 나오는 문제들은 예측 가능해요. 문제는 수인 가능성이에요. 자,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것. 근데 이게 뭐라고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니까요.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 있죠. 이 자에게 어떤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에 불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선행 처분의 하자를 후행 처분에서 다투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리켜요.
선행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슨 불이익을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행 처분 효과가 침익적이거나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있죠. 선행 처분 효과가 침익적이거나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요, 가혹함이 없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이게 침익적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1억이냐, 10억이냐, 20억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혹함이 아니에요. 가혹함이 아니고, 침익적 혹은 침익적 효과라고 분명해지면요, 가혹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예요? 왜 가혹함이 없다? 아, 취소 소송으로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게 가혹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자승결론에서. 이게 선행 처분에 대해서 가혹함이 없다 이 말은, 수임 가능하다 이 말은 취소로 취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행 처분이 발령되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후행 처분이 발령되어야 비로소 선행 처분이 침익적이나 침투과를 발생시키다고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온리 공시지가밖에 없어요. 온리 공시지가예요. 온리 공시지가. 자, 이 공시지가는요, 이중적인 어떤 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과세 처분이 있죠. 부동산 과세 처분에 세액 있죠. 세액의 기초를 이루어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과세 처분 세액도 있잖아요. 높아요. 세금 액수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있잖아요. 보상금 많이 받습니다. 수용당했을 때, 토지가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 많이 받아요. 그럼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과세처분을 받은, 후행처분이 과세처분이라면 침익적이고, 후행처분이 보상금 산정에 관한 처분이라면 이 공시지가는 수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침익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 뒤처분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뭘 하느냐? 요거를 수인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게 돼요. 왜? 이게 뒷부분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수익적인 침익적인지 몰라서 취소로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시킬 수 있다? 가혹함이 없습니다. 취소로 취소시킬 수 없다. 이 뒷부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뒷부분의 처분이 나올 때는 이게 침익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뭐죠? 안나로부터 90일을 넘기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심플하죠? 요거 모르면 못 푼다는 거예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그러면 을은 후행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선행 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영화는 무슨 뜻이라고요? 90일 내 소재기 못한다, 이런 뜻이죠. 소재기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후행 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배제 결정,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이 통지를 안 받았으니까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행정처분을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처분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소재기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죠. 이거 지금 다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거 소제기를 못한다, 이 말이 이거라고요. 그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런데 보통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수인이 넘는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논리예요. 이게 약속된 논리, 을에게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마는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에서 그래서 하자승계론을 수인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걸로는요,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약속된 표현이다라는 만 기억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안포습을 할 때는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연달아 나오면은 만족한다, 충족해준다. 다만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이 나왔을 때 선행처분에 대해서 90일 내에 소재가 가능했었느냐 그랬더니 공시지가는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행처분에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현만 잘 기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공시지가만 했거든요. 온리 공시지가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요거 있죠, 요거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했죠. 그 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 있죠. 요거에서 처음으로 이 수인성이 또 한 번 더 나왔다는 거예요. 자, 원고를 쓰는 이 사건 후행 처분인 피고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이 자신의 범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죠. 자, 그래서 지경이죠, 지경. 국권지경. 자, 범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생각하셨을 뿐, 자, 통지, 키워드는 통지를 받지도 않은입니다.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이 자신의 범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이 쉽지 않았을까요? 통지가 없기 때문에 준해절용통. 준해절용통의 효력 발생 요건이 통지 요건을 결여로 이거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선행처분이 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예측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90일 내 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일은 홀딱 넘어가 버리죠. 더 나아가 선행처분의 법적 성격이 그 자체만으로도 침익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자, 그 자체만이 뭐냐 요거죠. 요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결정이 됐다 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에서. 왜? 얘는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미 죽은 자인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망신만 당하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명예가 어디 있어요.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은 침익적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렇게 되면은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받았던 연금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후손들의 요것 때문에 이 연금을 받았던 이 후손이 요게 취소되니까 이 연금 자체도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침익적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연금 박탈 때문에 침익적인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후행처분이 나와야 선행처분이 침익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수행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통지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예측 가능하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달아 나오는 것이라서. 그 상대방이 아는 상태에 연달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상훈법 제8조는 자, 서훈 취소. 그러니까 서훈 이 행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훈장을 주는 행위와 준 훈장을 다시 뺏는 행위입니다. 서훈 취소. 자, 이거는요. 자, 서훈법, 상훈법에 하면 상을 주는 거죠. 훈장을 주고 상을 준다. 이런 뜻인데 서훈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써요. 왜? 준해절형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리고 서훈 취소는 자, 서훈 수여죠. 서훈 수여. 그러니까 훈장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줬던 훈장을 뺏는 행위. 요거는 이제 그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죠. 이미 발생된 권리 등의 국권지경입니다. 권리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의 내용은 뭐라고요? 침익적이다 이런 뜻이죠. 침익적이다. 그 다음에 정도가 뭐다? 심각하다. 다 이미 발생된 거다. 이미 발생된 기득의 권리를 지금 박탈하는 거다. 불이익의 내용이 금전적 이익의 내용에 대해서 불이익의 박탈이다. 그러니까 박탈의 불이익이다. 이거 사후심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한 행위. 이거 뭡니까 이거 요즘에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 있죠.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는요. 이거 통치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통치행위면 자, 그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소송에서 다투지 못하는 행위냐,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투지 못한다고. 다투지 못하는 행위냐? 아닙니다. 우리 판례하면요, 모든 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만 가리킵니다. 행정소송에 항고소송이 있죠. 항고소송에서만 다투지 못해. 나머지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다 다투어 통치행위라도,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내란죄로 형사소송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툽니다. 다투지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사악한 행위. 자, 행정소송과 항고소송에서는 다툽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다투는데 우리 대법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제한다 그래요. 자제. 다툴 수가,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자제하는 거야. 만약 자제 영역을 넘어서면요, 그것도 행정소송으로도 그것도 다퉈버릴 거야. 그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니까 마치 뉘앙스가 통치행위처럼, 통치행위 때문에 법원이 아니다. 근데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법심사를 자제하면 통치행위가 되는데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판례가. 자, 그럼 판례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한번 공부 한번 할게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 자, 두 문자로 고정국이랍니다. 고정국.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자,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 이건 막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막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이 가능한 행위, 이런 뜻이에요.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이 가능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 띈 국가작용을 소위 통치행위라 하여, 항고소송이 나오잖아요. 항고소송에서 이 사법심사권 행사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어요. 이게 통치행위 개념이에요. 민사소송, 형사소송은요, 통치행위 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은요, 행정소송에서는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통치행위를 하면서도 이 심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대통령이 단임제라.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행위를 남발할 때는 다음 두 번째 재선에서 탈락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올려서 새로운 대통령이 전 정권을 단죄하게끔 하는 그런 헌법 구조를 가져가자. 그게 요즘에 나오는 개헌론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장이, 즉 고정국은 국정에 관하여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영토 수요에 관한 것이어서 그 국가작용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선거 행위에 떠넘기는 거예요. 법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법원이 들어가면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법의 정치화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령한 법관을 어떻게 해보겠네 하는데, 이게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건데요. 이거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 작용만으로 통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국회이거나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행위의 주체가. 고정국. 따라서 서운 취소 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운 수여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면서 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서운 수여 행위는 통치행위거든요. 이건요, 누구한테 훈장을 줬는데 기분 나빠요. 저 새끼 친일파였는데 하고 어떤 국민이, 야, 서운 수여 행위 취소해달라고 항고성을 제기하면 우리 행정법원은 반드시 통치행위를 하면서 그걸 각하시켜 버릴 거예요. 더군다나 서운 수여 행위는 통치행위 때문에 더욱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수여된 서운을 취소하는 행위는 그 취소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운 수여 이거는요, 법률이 없어요. 근데 취소는요, 돼 있단 말이에요. 취소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기득권, 즉 연금이라는 기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후손들한테 주는. 그래서 통치행위로서 그 심사권 행사를 스스로 억제할 필요가 없는 처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3번 지문 한번 보면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영전 수요권에 기한 것이지만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우리가 통치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 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한 거죠. 이거 뭐예요? 서훈 일대 원칙이잖아. 우리 헌법이. 서훈이 만약 공후백자남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자기를 많이 받았죠. 귀족작이. 그 철종 이후로 세도가들이 있어요. 세도 정치 했잖아요. 세도 정치 철종 이후로. 그러니까 영종조가 이제 죽고 나서 이 강화에서 나무했던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왕해라 해놓고는 이제 밑에서 왕이 무식하니까 지들끼리 작당해서 온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었잖아요. 세도 권세가들이. 이 세도 정치한 놈들이 곳간을 털어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 곳간 털은 순간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되죠? 부국강병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되고 이 군인들은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지금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이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 시스템이 지금 뭔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군인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외세가 들어옵니다. 외세가 들어와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일제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 뺏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법권을 뺐습니다. 기휴약조라 그래가지고 1905년도에 사법권을 맨 처음 뺏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뺏는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경찰권, 사법권을 가장 먼저 뺐고 두 번째 경찰권, 세 번째가 행정권을 뺐습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번에 왜 대법관을 체포하려고 그랬죠? 전 대법원장을 왜 체포하고? 뭔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공적과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게 하는 이게 이제 소원 일대 원칙인데 왜 거기까지 나갔냐면 소원 일대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헌법에 들어왔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새끼로 샜는데 그 세도가들이 일제가 자기들의 친일파로 만들기 위해서 공후백자남의 이 특히 자작하고 남작지를 아주 그냥 있잖아요. 남발합니다. 조선의 이 8대 가문이었나?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가지고 걔네들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학과 그 다음에 종교의 사학재단과 종교재단으로 은닉된 재산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 그 다음에 언론재단 은닉된 재산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역사 바로 세우기 하겠다고 노무현 덤벼들었다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그 사람들한테 만신창이가 됐어요.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과연 어느 시점에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그런 자들을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 자체 내에서 정화시키고 도태시킬 수 있을지 그런 시스템이 과연 갖춰질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는 발전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영전 일대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갑니다. 네 아빠가 귀족이라도 넌 귀족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비록 유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는 소원 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그 메달 훈장 메달을 이 자식이 유족이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구상훈법에 따라 망인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받은 거죠. 단지 사실행위소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훈장 교부, 죽은 사람에 대한 교부된 훈장을 보관하기 이런 지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그 메달만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소원 일대 원칙입니다. 훈장 일대 원칙. 그러면 소원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소원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부여된 메달이 박탈되고 해소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소원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가 없어요. 즉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족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시체한테 가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 즉 그 효력이 처분의 효력이 성립하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그냥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서울신문에다가 이렇게 널리 알렸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시정, 그다음에 국정의 동정, 동정이라고 가지고 이렇게 쭉 알렸어요. 그렇게 표시됨으로써 행정을 성립할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처벌의 상대방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죽은 사람이 시체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알고 계세요. 이 사람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주 치밀한 친일파였습니다. 라고 국민한테 알리면서 그자에게 주어진 독립유공자 이 처분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국민한테 알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개정된 상훈법에 의하면은 서훈 취소는 보세요. 관보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보. 이 관보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는 반드시 관보 형식으로 하지 아니해도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방법이 하면 됐어요. 상당한 방법은 보통 자 일간 있죠. 일간지 조중동문 일간지 4개 일간지에 실으면 돼요. 그래서 조중동문이라 했단 말입니다. 조선동화 그 다음에 중앙 문화 이렇게요. 조중동문. 특히 조선중앙동 조중동 그러면 동아일보 애들이 아주 그냥 개빡칩니다. 중앙이 앞에 있다고. 자기들은 동조중입니다. 동조중. 자, 그래서 상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본사안에서도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는 대통령이 상헌법상 서훈 취소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냥 본사안에서도 판례가. 이 상당한 방법이 뭡니까? 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단 말이에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취소 결정했다. 이거 상당한 방법이야. 따라서 서훈 취소 결정은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게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이 아니고 이 자체가 상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적으로 표시까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 성립할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있잖아요. 상식의 그런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있어요. 객관식 지문은. 그다음 마지막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이 뭐냐면 자 기억은 을은 자 을이 누구냐면요. 을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유족이죠. 갑의 유족 을이죠. 유족 을은 기억과 니은을 기억과 니은을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범상을 가진다. 자 그럼 기억이 아까 얘기했죠. 자 기억이 그 통지되지 않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 뭐냐면 바로 밑에 자 독립유공자법의 적용 배제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 박탈이에요. 이건 연금 박탈을 말하고 이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인명사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런 이제 두 처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은 둘 다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범사행위를 가지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기업과 니용이 항고 소송의 방법이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툴 범사행위니까 원고 적격을 가지냐가 두 번째. 그래서 두 개의 의문이 5번 지문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 본 지문은요. 언뜻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은요. 확인적 처분입니다. 확인적 처분. 이 확인이라는 게 뭡니까? 확인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을 확인적 처분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친일 반민족 행위였냐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적 처분은 준법률행위적 행위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직접 상대방은 누구냐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망인이에요. 망인이 직접 상대방이죠. 따라서 망인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망인에 대한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처분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처분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든 뭐든 지금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 지금 현재 그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 그래서 망인, 즉 죽은 자연인 그리고 이 청산이 끝난 법인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그 특별법으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그다음 그 배우자, 그다음에 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조사한 결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된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통지하라는 거예요, 얘한테. 특별법에 통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지 규정 위반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당연히 이 법을 구성하고요. 더 나아가 당해 규정은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통지의 상대방이에요. 통지의 상대방이 되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된다는 거 여기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3자의 근관보 계직구 요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계직구 이익. 근데 그거 중에 근거법률은 명문규정에 보호받는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이, 관계법률의 명문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이, 그다음 근거법률과 관계법률에 명문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근거 규정이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위법을 규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당의 규정은 이 통지 규정이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통지 규정이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내 불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즉 자신의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 요거는요 직접 상대방이죠. 요거는 뭐죠? 원금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침입적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직접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은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 자, 침입적 처분 직접 상대방은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5번은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요 사례를 빙자한, 사례 문제를 빙자한 객관식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